이딴 걸로 뭘 하시게요? 요즘 세상에 통하지도 않아요. 쾅! 며느리가 내 레시피 노트를 쓰레기통에 던지는 소리가 텅 빈 가게 안을 울리며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아끼시던 거 고작 떡볶이 양념 비율이잖아요. 웃기지 마세요. 요즘 누가 이런 구식 레시피로 장사해요? 프랜차이즈 시대인데 이게 내 인생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가족 망하게 생겼어요. 어머니가 레시피만 줬어도 우린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민경이가 돌아서며 가게 문을 쾅 닫았고 철컥 소리와 함께 나는 홀로 남았습니다. 손이 떨리면서도 쓰레기통으로 기어가 노트를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고춧가루 얼룩이 묻은 표지를 쓰다듬으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쓰레기통에서 건진 노트 한 권이 72세 할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그럼 할머니의 어떤 인생이 바뀌는지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4시 휴대폰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지면서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무릎이 빳빳하게 굳어 일어서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일어나 낡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주름투성이었고 허리는 세탁소 다리미처럼 구부러진 채 펴지지 않았지만 이게 내 삶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장 골목 분식집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찬바람이 목덜미를 스치면서 골목 어귀에 들어서자 내 가게 순잔의 떡볶이 간판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열면서 찰컥 소리가 새벽 공기를 깨웠습니다. 불을 켜자 형광등이 지지직 깜빡이며 30평짜리 작은 공간을 밝히며 세제 냄새에 어젯밤 기름 냄새가 섞이면서 익숙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멸치와 다시마를 꺼내며 무쇠 냄비에 물을 받았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틀자 파란 불꽃이 솟아오르면서 냄비 밑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멸치 머리와 내장을 하나하나 떼어내며 손끝이 갈라진 틈으로 비린내가 스며들었지만 40해를 이렇게 해왔기에 이 통증도 익숙했고 다시마를 넣으며 타이머를 맞춘 뒤 앞치마 주머니에서 레시피 노트를 꺼냈습니다. 낡아서 모서리가 해진 이 노트에는 시어머니한테 배운 양념 비율이 적혀 있었고 고춧가루 3스푼 반, 고추장 5스푼, 설탕 2스푼 반이라는 숫자들이 희미하게 보였지만 나는 이미 손으로 기억하고 있었기에 노트는 그저 의식처럼 펼쳐보는 것이었습니다. 양념을 섞으며 고춧가루가 손에 묻어 따갑게 스며들었고 고추장 냄새가 코를 자극하면서 눈물이 살짝 맺혔지만 이것도 아침의 일부였기에 소매로 눈을 닫고 계속 저었습니다. 육수가 끓어오르자 하얀 거품이 피어올라 국자로 거품을 걷어내면서 멸치 특유의 고소한 냄새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이 냄새를 맡으면 하루가 진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떡을 썰며 칼날이 도마에 닿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아줌마, 벌써 나왔어? 6시가 되자 첫 손님 김 사장님이 들어오며 손을 비비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김 사장님 출근길에 한 그릇 먹고 가야지. 역시 우리 아줌마 떡볶이가 최고야. 다른 데는 맛이 안 나. 그 말에 가슴이 뿌듯해지면서 더 정성껏 떡을 담아 양념을 골고루 버무리며 통깨를 뿌렸습니다. 김 사장님이 젓가락을 들어 떡을 입에 넣는 모습을 보며 나는 앞치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가 눈을 감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자 오늘도 성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줌마, 비법이 뭐야? 40년을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 비법은 없어.
그냥 정성이지 뭐.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게 내 전부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은 가게가 40해 동안 나를 먹여 살렸기에 감사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며 아줌마 떡볶이 하나요, 순대 추가요라고 주문하는 소리가 들리고 나는 국자를 들어 냄비를 저으며 오전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전 건물주한테서 온 문자 메시지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재개발 확정, 3개월 내 퇴거, 8글자가 머릿속에서 맴돌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떡을 볶으면서도 손이 자꾸 멈춰섰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 되자 손님이 뜸해지면서 나는 의자에 앉아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무릎을 주무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장 골목이 예전만 못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프랜차이즈만 찾았기에 우리 같은 오래된 가게는 하나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나도 이제 끝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네요. 레시피 노트를 꺼내 펼쳐보며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양념 비율을 알려주시며 순자야, 이게 우리 집안 3대 비법이야. 함부로 알려주지 마라 고 하시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나는 노트를 꼭 껴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려 전화를 보니 며느리 민경이한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저녁에 집으로 오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손이 떨렸습니다. 저녁 7시 아들네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문이 열리자 민경이가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 들렸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는데 거실 공기가 묘하게 무거운 게 느껴졌습니다. 아들 준호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내가 왔다라고 말하자 그는 고개만 살짝 들었다가 다시 숙였습니다. 민경이가 식탁 의자를 가리키며 어머니 앉으세요. 나는 천천히 앉으면서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민경이가 물 한 컵을 내 앞에 놓으며 숨을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 준호 씨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 말에 손이 컵 위에서 멈췄고 준호를 바라보자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구조조정이래요.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어머니한테 말 못했대요. 민경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고 나는 아들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다시 구하면 되지. 어머니, 지금 이 나이에 어디서 구해요? 50 가까운 남자를 어디서 뽑아요? 민경이가 내 말을 자르며 말했고 숟가락을 탁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며 민경이가 팔짱을 끼며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분식집은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그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고 나는 물컵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재개발로 곧 나가야 해. 그럼 잘 됐네요. 이참에 정리하시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사세요. 민경이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내 손이 컵을 쥔 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살면 그럼 나는 뭐라고 사냐? 쉬세요.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무슨 장사예요. 집에서 손주나 봐주시면 되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이 막혔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일을 해야 해. 그게 내 삶이야. 어머니, 요즘 누가 그런 허름한 분식집을 와요? 시장 골목 다 죽어가잖아요.
민경이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고 나는 주먹을 쥐며 참았습니다. 그래도 단골 손님들이 있어. 나를 찾는 사람들이. 그 단골 손님들 몇 명이에요? 하루에 10만 원도 못 버시잖아요. 그걸로 뭐 하시게요? 민경이가 비웃듯 말했고 그 순간 내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준호가 엄마 그만해라고 작게 말했지만 민경이는 듣지 않았고 나를 똑바로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분식집에서 번 돈으로 우리가 얼마나 도움받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새는 적자잖아요. 그 말에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고 나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민경이가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레시피? 네. 어머니 떡볶이가 맛있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 비법 좀 알려주시면 제가 프랜차이즈 해볼게요. 요즘 떡볶이 가게 잘 되잖아요. 그 말에 머리가 멍해지면서 민경이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고 내가 40해 동안 지켜온 게 이렇게 가벼운 거였나 싶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안 돼. 내가 짧게 말하자. 민경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고 그녀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왜요? 누가 보면 대단한 요리라도 되는 줄 알겠어요. 그냥 분식집 떡볶이잖아요. 그 말에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의자 등받이에 기댔고 민경이가 팔짱을 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고집대로 하세요. 근데 분식집 정리되면 우리 집으로 오셔야 해요. 다른 데 갈 데도 없잖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준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자 민경이가 문을 닫는 모습이 보였고 철컥 소리와 함께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고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민경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게에 들렀고 올 때마다 어머니 레시피 생각해 보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매번 고개를 저었고 그녀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경이가 또 가게에 들어왔고 이번에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그녀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고 거기에는 떡볶이 프랜차이즈 광고가 떠 있었습니다. 요즘 이런 거 대박이에요. 초기 투자금만 2천만 원이면 되는데 어머니 레시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민경아, 어머니, 우리 좀 도와주세요. 준호는 일자리 못 구하고 서연이 학원비도 밀렸어요. 제발이요. 민경이의 목소리가 떨렸고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절박함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고 민경이는 노트북을 탁 닫으며 일어섰습니다. 정말 실망이에요, 어머니. 그 말을 남기고 가게를 나갔고 나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틀 후 건물주한테서 전화가 왔고 다음 주까지 나가주세요 라는 말에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시간이 없었고 나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날 가게 문을 닫으며 한 번 더 둘러봤고 40해의 시간이 이 작은 공간에 스며들어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벽에 붙은 단골 손님들 사진, 낡은 테이블, 기름때 묻은 환풍기까지 모든 게 추억이었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아줌마, 다른 데 가서도 장사하실 거죠? 마지막으로 인사하러 온 김 사장님이 물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나는 이것밖에 못하는 걸. 아줌마 떡볶이 먹을 수 없게 되면 섭섭한데. 김 사장님이 코를 훌쩍이며 돌아섰고 나는 혼자 남아 마지막으로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준호가 트럭을 가져왔고
민경이도 함께 왔습니다. 짐을 싸며 민경이가 내 앞치마 주머니에서 레시피 노트를 꺼내는 걸 봤고 나는 황급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거 내 거야. 어머니, 이거 좀 보여주세요. 제발이요. 민경이가 노트를 들고 뒤로 물러섰고 나는 다가가 빼앗으려 했지만 그녀가 노트를 펼치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하지 마. 내가 소리쳤고 준호가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그만해. 준호가 민경이한테서 노트를 빼앗아 내게 돌려줬고 민경이가 화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고작 떡볶이 양념 비율이잖아요. 이게 내 인생이야. 내가 소리치자 민경이가 비웃으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인생? 이런 낡은 레시피가 인생이에요? 웃기지 마세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면서 눈물이 쏟아졌고 민경이가 내 손에서 노트를 낚아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이딴 걸로 뭘 하시게요? 요즘 세상에 통하지도 않아요. 쾅, 노트가 쓰레기통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며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나는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고 준호가 엄마라고 외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민경이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간 뒤 준호가 나를 부축하며 어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쓰레기통을 바라보며 그 안에 버려진 노트가 보였고 마흔해가 그렇게 쓰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짐을 다 옮기고 나서 모두 나간 뒤 나는 혼자 가게로 돌아와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손이 더러워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노트를 꺼내 구겨진 표지를 펴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인지 내 자신한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계속 중얼거리며 노트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들네 집으로 가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거리들을 봤습니다. 40해를 살아온 시장 골목이 점점 멀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들네 집 작은 방에서 지내게 되며 사방이 이평 남짓한 공간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민경이는 나를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눈빛과 한숨으로 불편함을 드러내 보이며 식사 시간마다 방 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 밥 먹어요. 민경이가 부르는 소리에 방문을 열고 나가면 이미 세 식구가 앉아 있었고 내 자리만 덩그러니 비어 있었습니다. 앉아서 숟가락을 들면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방 안을 채웠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손녀 서연이가 말을 걸려하면 민경이가 밥 먹을 때 말하지 마라고 막았고 서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습니다. 나는 밥알이 목에 걸리는 것 같아 물을 마셨지만 삼키기가 힘들었고 그릇을 내려놓으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에 이불을 덮고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멍하니 시간을 보냈고 레시피 노트를 꺼내 펼쳐보며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시어머니 글씨로 적힌 육수는 2시간 이상 끓일 것, 고춧가루는 국산만 사용할 것 같은 메모들이 희미하게 보였고 손으로 글씨를 쓰다듬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이제 뭐지? 그냥 집에서 죽는 날만 기다리는 늙은이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텅 빈 것 같았고 이불을 뒤집어 쓰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민경이가 어머니, 복지관에서 노인 프로그램 한대요. 나가보시지 그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내가 집에서 짐이 된다는 뜻인걸. 알았지만 나도 답답했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지관에 처음 갔을 때 같은 또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있었고 다들 무료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상담사가 혹시 요리 잘하시는 분 계세요? 무료 급식 봉사하실 분 찾아요라고 물었고 나는 손을 들었습니다. 저요. 그렇게 복지관 주방에서 일주일에 2번 봉사를 하게 되며 처음으로 다시 국자를 잡았을 때 손에 익숙한 무게가 느껴지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떡볶이를 만들며 양념을 섞고 불을 조절하는 동안 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르신들이 맛있어요. 이거 어디서 먹어본 맛인데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한 젊은 남자가 급식 봉사에 왔고 내 떡볶이를 먹으며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렇지. 왜? 맛이 장난 아닌데요? 제가 외식업 컨설턴트인데 이 정도면 상품성 충분해요. 그 말에 손이 멈췄고 그를 바라보자 그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할머니, 장사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명함을 받아들며 손이 떨렸고 정우진 컨설턴트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할머니, 요즘 트렌드가 할머니 손맛이에요. 이런 진짜 맛은 돈 주고도 못 만들어요. 그날 밤 방에 돌아와 레시피 노트를 펼쳤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자. 다음날 정우진 컨설턴트에게 전화했고 우리는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할머니, 일단 작은 포장마차부터 시작해 보시죠. 제가 자리 알아볼게요. 돈이?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투자자 연결해 드릴게요. 대신 나중에 성공하시면 레시피 좀 나눠주세요. 그가 웃으며 말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대학교 앞 작은 자리에 포장마차를 열었습니다. 할매 손맛 떡볶이라는 간판을 달았고 첫날 오후 5시부터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올까 불안했지만 정우진 씨가 SNS에 올린 글 덕분에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떡볶이 하나요. 진짜 할머니가 하시네. 대박. 학생들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떡볶이를 먹었고 와, 맛있다. 이거 진짜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며 주머니에 10만 원이 들어있었고 그 돈을 만지며 눈물이 났습니다. 나 아직 쓸모있네. 포장마차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학생들뿐 아니라 직장인들도 찾아왔습니다. 정우진 씨가 할머니 SNS 반응 보세요. 완전 난리예요 라며 휴대폰을 보여줬고 댓글에 이거 진짜 맛집, 할머니 손맛 최고 같은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대기줄이 생겼고 비가 와도 우산 쓰고 기다리는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장을 보고 육수를 끓이며 40해 전 그때처럼 살았고 이게 내 인생이라는 게 다시 느껴졌습니다. 1년이 지나자 작은 매장을 열 수 있게 되었고 정우진 씨가 할머니, 이제 프랜차이즈 제안 들어와요 라고 말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네. 투자자들이 전국 체인 만들자고 난리예요. 할머니 레시피면 대박이래요. 그 말에 민경이 얼굴이 떠올랐고 쓰레기통에 노트를 던지던 그 순간이 생각났습니다. 아니야. 난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만 할래. 할머니, 대신 제자는 받을게. 내가 직접 가르쳐서 맛을 전수하는 거. 그런 식으로 3군데만 더 열자. 정우진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고 역시 할머니답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2년이 지나면서 매장은 4곳으로 늘었고 제자 셋이 각각 매장을 운영했습니다. 나는 매일 돌아다니며 맛을 체크했고 양념이 짜, 불 조절 잘못했어 같은 말을 하며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고 할머니, 백종원 선생님이 할머니 떡볶이 드셔보고 싶대요라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촬영 날 백종원 씨가 매장에 왔고 내가 만든 떡볶이를 한 입 먹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이거 진짜네요. 이 깊은 맛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정성이죠. 육수를 3시간 끓이고 양념은 하루 전에 미리 만들어서 숙성시켜요. 대단하세요, 할머니. 이 나이에 창업하셔서 이렇게 키우시다니. 방송이 나간 후 매장은 더 유명해졌고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신문에도 나고 인터넷 기사에도 올랐으며 72세 할머니의 기적 같은 제목이 붙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매장 문이 열리며 낯익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민경이었습니다. 손에 국자를 든 채 멈춰섰고 민경이도 문 앞에서 멈춰서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으며 옷차림도 예전처럼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어서 와. 내가 먼저 말을 걸었고 민경이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오며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손님들은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 우리 둘만의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뭐 먹을래? 떡볶이요. 민경이가 작게 대답했고 나는 주방으로 가서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양념을 섞으며 손이 떨렸고 냄비에 떡을 넣으며 민경이를 힐끗 보자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떡볶이를 담아내놓자 민경이가 젓가락을 들었지만 먹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 있었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먹어. 식으면 맛없어. 내가 짧게 말했고 민경이가 떡 하나를 입에 넣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고 민경이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됐어. 아니에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민경이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었고 나는 휴지를 건넸습니다. 한참을 울던 민경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프랜차이즈 했어요. 어머니 레시피 흉내 내서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아무 말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근데 망했어요. 빚만 3천만 원 생겼어요. 맛이 안 나왔어요. 아무리 해도 어머니 맛이 안 나왔어요. 민경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고 나는 그녀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우울증 왔어요. 약 먹고 있고 서연이는 학원 다 끊었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온 거야? 돈 달라고? 내가 물었고 민경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사과하러 왔어요. 그때 어머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잖아요. 레시피 노트도 쓰레기통에 버렸고 민경이가 다시 울먹였고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경아. 네.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이제 알 것 같아. 민경이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고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너도 절박했구나. 남편은 실직하고 돈은 없고 애는 키워야 하고 나도 그랬어. 옛날에 어머니, 시어머니한테 용돈 달라고 매달렸던 적 있어. 애 기저귀 살 돈이 없어서 그때 시어머니가 나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니? 민경이가 고개를 저었고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것도 못 구하냐고 했어. 그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그래서 나는 내게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 너도 나처럼 힘들었구나. 민경이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민경아. 내가 레시피를 가르쳐 줬어야 했는데. 근데 그게 내 전부라서 놓기가 무서웠어. 어머니, 제가 미안해요. 제가 정말 그만 울어.
손님들이 다 쳐다보잖아. 나는 일어나서 주방으로 가며 눈물을 닦았고 냉장고 문을 열어 얼굴을 식혔습니다. 이 관계도 간이 안 맞았지만 오래 끓인 국처럼 내 인생도 그랬고 불 조절도 인생 조절도 어려웠지만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미워도 밥은 먹여야 하고 가족이란 게 그런 거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민경이는 그날 이후 매주 매장에 왔고 처음에는 그냥 떡볶이만 먹다가 나중에는 어머니, 제가 설거지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냥요. 제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민경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민경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알바생으로라도. 내 빚은 천천히 갚을게요. 일하면서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고 민경이가 매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빙만 했지만 점점 주방 일도 거들었고 내가 양념 섞는 걸 지켜보며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 근데 그냥 보기만 해서는 몰라. 손으로 느껴야 해.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민경이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국자를 건넸습니다. 해봐. 민경이가 양념을 섞기 시작했고 나는 옆에서 지켜보며 그렇게 하면 떡이 부서져 불을 좀 더 줄여 같은 말을 했습니다. 민경이는 진지하게 듣고 따라했으며 실수할 때마다 죄송해요라고 말했습니다. 미안해할 거 없어. 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야. 석 달이 지나자 민경이는 제법 떡볶이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손님들도 오늘은 며느리분이 만드셨네요. 맛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경이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한 표정을 지었고 나도 모르게 미소가 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문을 닫고 정리하며 민경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비법이 뭐예요? 저는 똑같이 해도 어머니 맛이 안 나오는데. 비법? 그런 거 없어. 에이, 있을 거잖아요. 민경이가 웃으며 말했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야. 비법은 없어. 그냥 정성이야. 정성이요? 응. 이 떡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는 거. 손님이 맛있게 먹었으면 하는 마음. 오늘 하루 힘들었을 손님이 이 떡볶이 먹고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아졌으면 하는 마음. 그게 비법이야. 민경이가 내 얼굴을 빤히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고 어머니 감사해요라고 작게 말했습니다. 뭐가? 다시 기회 주셔서요. 나는 대답 대신 민경이 어깨를 툭 쳤고 우리는 함께 정리를 마쳤습니다. 그날 밤 집에 가는 길 버스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보며 민경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요새 조금 나아졌어요. 약 먹으면서 상담도 받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서연이도 할머니 보고 싶대요. 데리고 와도 돼요? 당연하지. 내 손녀인데. 민경이가 웃었고 나도 따라 웃었습니다. 다음 주 서연이가 매장에 왔고 내 품에 폭 안기며 할머니 하고 소리쳤습니다. 어머, 우리 서연이 많이 컸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서연이가 내 손을 잡으며 웃었고 그 작은 손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떡볶이를 먹었고 서연이가 할머니 떡볶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하며 엄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 그럼 할머니가 나중에 가르쳐 줄까? 진짜요? 저도 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 우리 서연이면 할 수 있어. 서연이가 신나서 떡볶이를 먹는 모습을 보며 민경이도 웃었고 준호도 오랜만에 편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1년 후 우리는 수익금 일부로 독거노인 무료 급식을 시작했습니다. 민경이가 어머니, 우리가 받은 기회를 나눠요라고 제안했고 나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복지관에 가서 떡볶이를 만들어 나눠드렸고 어르신들이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매장 주방에서 민경이와 함께 양념을 만들며 나는 문득 말했습니다. 민경아, 그때 내가 내 노트를 쓰레기통에 버렸을 때 정말 화났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이제는 괜찮아. 오히려 그게 나한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줬어. 어머니, 이 관계도 떡볶이처럼 다시 끓였어. 불 조절이 어려웠지만 오래 끓이니 맛이 깊어졌고 이제야 간이 맞은 것 같아. 민경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잘해보자. 네, 어머니. 열심히 할게요. 우리는 다시 양념을 섞기 시작했고 주방에는 고춧가루 냄새와 함께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마지막 장면, 매장 문을 열며 아침 햇살이 들어왔고 나는 앞치마를 두르며 오늘도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민경이가 옆에서 육수를 끓이고 서연이가 주말이라 와서 떡을 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써는 거 맞아요? 그래, 우리 서연이 잘하네. 3대가 함께 주방에 서서 떡볶이를 만드는 모습을 보며 이게 진짜 레시피구나 싶었습니다. 양념 비율이나 불 조절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함께 만드는 게 진짜 비법이었고 그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세탁소 다리미처럼 구부러진 내 허리도 갈라진 내 손끝도 40해의 세월도 이제는 자랑스러웠고 다시 국자를 들며 오늘도 떡볶이를 끓였습니다. 스팀이 하얗게 피어오르듯 내 인생도 다시 끓어올랐고 옷깃을 펴듯 내 인생도 한 번 더 달였으며 오래 끓인 국처럼 내 인생도 이제야 깊은 맛이 났습니다. 어머니, 손님 오셨어요. 민경이가 부르는 소리에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지금 간다. 박순자 72세의 할매 손맛 떡볶이는 현재 서울 경기 지역 5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수익금 일부를 독거노인 무료급식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이민경 48세 씨는 현재 2호점 점장으로 일하며 빚을 모두 갚았고 손녀 서연 10세 양은 주말마다 할머니를 도우며 레시피를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이 잘못 전달된 것뿐이었습니다. 미워도 밥은 보내는 게 정이었고 다시 끓인 국이 더 깊은 맛을 낸다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